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중3 역사 기말 대비를 진행할 안세민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처음으로 뭘 배울 거냐면 3단원인 고려의 성립과 변천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어, 이 두 번째 파트에 있는 고려의 정치적 운동과 대외 관계부터 함께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때 어떤 정치적 운동이 있었냐면요. 몽골이 침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13세기 초 칭기즈칸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이제 칭기즈칸은 이제 몽골 제국을 수립하면서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는데 이제 그 중간에 거란이 고려에 침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군과 힘을 합쳐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몽골과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이제 몽골이 곡물 요구로 계속 고려를 압박한 거예요.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계속 너무 부담이 되는 곡물 양을 요구를 한 거죠. 또한 이제 고려에 온 몽골 사신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몽골이 국교를 끊고 고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가 1231년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몽골군에게 저항했지만 이제 몽골군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결국 최씨 정권은 몽골과 강화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몽골은 고려에 어떤 걸 했냐면 다루가치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에 파견된 다루가치는 고려의 국정, 그러니까 고려의 정치에 계속 간섭을 하면서 자주성을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가 스스로 정치를 못하도록 계속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몽골이랑 고려의 이제 전투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처인성 전투도 있고 충수정 전투 또 이때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요. 먼저 일단 최씨 정권은 처음에는 몽골의 간섭에 맞서보자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은 다시 고려를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물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된 전쟁에 대한 피해가 컸어요. 먼저 고려액도도 황폐해졌고 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대구 부인사의 대장경 판목, 그리고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등 많은 문화유산이 불탔어요. 고려가 계속 저항하니까 몽골은 또다시 강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씨 정권은 기존에는 몽골과 강화를 맺었지만 이번에는 계속 싸우려고 하자 이제 무신들이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몽골과 싸우면 결국 죽게 되는 거는 직접 싸우는 무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무신들이 결국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패자인 원종이 중국해가 고려의 독립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 쿠빌라이와 강화를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몽골은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라고 요구를 했고, 근데 또 이에 대해 무신 정권은 이제 저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분으로 무너졌습니다. 1270년에 고려 정부는 결국 개경으로 돌아왔고요. 근데 이제 무신 정권의 이제 군사적 기관인 삼별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별초는 몽골과의 강화에 계속 끝까지 반대를 했고, 이제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계속 옮기면서 항쟁을 하다가 결국 1273년에 고려와 몽골이 연합한 연합군에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몽골과 강화를 맺은 다음에 이제 고려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몽골을 우리가 뭐라 부르면 원나라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몽골과 강화를 맺은 후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를 했지만 몽골,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을 계속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원 간섭기의 고려 사회의 변동과 개혁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 간섭이 심했어요. 어떻게 정치 간섭을 했냐면요. 철령 북쪽의 쌍성 총관부, 그리고 서경 지역의 동령부, 제주도의 탐라 총관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은 일본 정벌을 이제 원했기 때문에 일본 정벌을 위해 정동성을 설치하고 인력과 물자를 이제 고려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달라고. 근데 이제 그 일본 정벌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동 행성을 이제 철거하지 않고 계속 정치에 간섭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고려 왕실에 간섭을 했냐면요. 먼저 고려의 왕자들은 원나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했었어야 해요.
그 다음에 고려의 국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또한 제후국 수준으로 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황제라고 칭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고려가 황제가 아닌 거예요. 몽골이 황제고 우리는 그런 몽골에 대한 부하의 느낌으로 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왕의 시호에 어떤 칭호가 붙었냐면요. 원의 황제에 충성하는 의미로 충이 붙었어요. 그래서 원 간섭기에 고려의 나라를 보면, 고려의 왕의 이름들을 보면 다 충이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공으로 이제 많은 고려의 물자들을 갈취했죠. 뭐 금, 인삼, 산양매 등 특산물을 갈취를 했고요. 또 이제 환관과 공료를 요구하며 많은 사람을 끌고 간 그런 안타까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의 간섭이 계속 심해지고 원에 통합하려는 논의도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럴 땐 당연히 우리가 뭐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는 친일파가 나온 것처럼 또 이제 고려의 원 강점기 때는 원에 기대어 권력을 누리려는 세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세력들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해요. 권문세족은 뭐냐면 친원적 성향,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를 지지하는 성향의 새로운 지지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문세족은 뭐 이전부터 세력을 유지한 가문도 있었고요. 아니면 원과의 관계로 새롭게 권력을 얻은 사람들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 원황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기철 가문은요, 왕을 뛰어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또한 이제 권문세족들은 대부분 다 높은 관직을 독차지했고요. 음서로 자손들에게 권력을 물려줬어요. 이제 음서란 건 뭐냐면,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면, 물론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이제 인재를 등용하죠. 음서는 과거를 보지 않아도 자기의 자식, 그리고 손자들에게 권력을 물려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남의 노비와 토지로 세금을 가로챘고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백성을 강제로 농사짓게 하거나 노비로 만든 거죠. 이제 이랬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몰락을 했어요. 근데 농민이 몰락했다는 건 결국 어떤 걸 뜻하냐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걸 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난 거죠. 권문세족들은 돈을 벌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작 국가에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충선왕, 충무왕 등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권문세족의 반발 당연히 심했겠죠. 그리고 원나라의 간섭도 심했기 때문에 성과를 안타깝게도 이때는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면 언제 이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냐? 공민왕부터 시작됐습니다.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14세기 중반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나라의 이제 세력이 약해진 거죠. 그리고 공민왕은 이 기회를 틈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원 간섭을 어떻게 제거를 했냐면요.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들을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에 간섭한 정동행성 이문소, 정동행성, 일본 정벌을 위해 정동행성을 설치했다 했죠. 이거를 국민왕 때 되어서야 이제 철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동북쪽 땅을 되찾았고요. 그리고 왕실의 호칭도 원 간섭 이전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왕들은 뭐 충선왕, 충무왕 이랬는데 공민왕은 충민왕이 아니고 공민왕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원나라의 풍습을 금지를 했고요. 또한 이제 내정, 그 나라 그 정치 내부적으로도 개혁을 했어요. 먼저 승려인 신돈을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돈과 같이 전민병정 도감을 두어 기존의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민으로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을 다시 정비해 유학 교육을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왕이 개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떨어진 자주성이 다시 강화될 수 있었다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고문세족이 약간 대세였다면 국민왕부터 유교 지식을 갖춘 신진사대부, 네, 중요합니다. 신진사대부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신진사대부가 언제 처음 나왔냐? 국민왕 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개혁은 또 결국 권문세족의 반발과 그리고 공민왕이 죽었기 때문에 멈추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공민왕 때 신진사대부가 처음 나왔잖아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을 한 거예요. 공민왕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진사대부는 중앙 정치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신진사대부는요, 권문세족과 달리 대부분 하급관리나 지방, 현리 지방 출신이고요. 뭐 가끔씩 권문세족 출신도 존재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신진사대부의 바탕이 되는 이제 사상이 뭐냐면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받아들여 권문세족의 횡포, 불교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이 아닌 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진사대부가 나왔다면 또 등장할 세력이 있는데요.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에요. 고려 말 때 홍건적과 왜구가 자주 침입을 해 큰 피해를 줬는데요. 이때 이런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건 최영과 이성계입니다. 무인들은 당연히 이제 백성들의 삶을 망치는 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백성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무인들이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성계는 동북 지방을 중심으로 또 이성계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는 이제 고려를 몽골이든 뭐 명나라든 똑같이 이제 고려를 속국으로 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쌍성 충청도 지역은 몽골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가 공민왕 때 되찾아왔고, 근데 이제 명나라는 이번엔 명나라가 등장을 해서 아 고려를 속국으로 대하고 쌍성 충청도 지역을 자기가 다스리겠다고 한 거예요. 우왕 그러니까 이때 왕이 우왕이거든요. 우왕과 최양은 반발에 이제 요동 공격을 결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성계는 그런 요동 정벌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발을 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제 시키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나섰는데요. 결국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고 개경으로 돌아와 우왕과 최영을 몰아난 데에 권력을 잡은 사건이 바로 위화도 해군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위화도 해군이 중요한 위화도 해군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고려에서 이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는 이제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뭐 공민왕, 태종 이런데 우왕은 왜 우왕인가요? 이제 이 사람은 폐위되어 묘호와 시호가 없습니다. 이분은 폐위된 왕이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화도 해군 이후 이제 신진사대부가 원래 하나의 세력이었는데 고려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분열을 했어요. 첫 번째가 온건파고요. 두 번째가 급진파예요. 온건파는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이색과 정몽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건파가 주장한 거는 고려 전기의 제도를 회복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려를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고려의 상태로 우리가 되돌리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반대로 급진파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냐면 조준과 정도전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더 이상 고려가 아닌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의 주역인 이성계는 누구와 손을 잡았냐면요. 급진파와 손을 잡고 같이 토지 제도를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조선을 세우는데 이제 방해됐던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뭐 정몽주, 온건파들이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와 급진파는 정몽주 등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제거하고 고려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참고로 정몽주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성계의 손자예요. 아, 이성계의 아들이에요.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 이방원이 정몽주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려의 한번 문화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고려 때 이제 특징을 한번 보면 고려는 유학 교육이 강화된 나라예요. 그래서 일단 정치와 교육에서 대체로 유학 사상을 따랐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제를 시행해서 유교 지식을 갖춘 인재를 관리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개경에 국자감, 그리고 지방 주요 지역에 향교를 두었어요. 그래서 고려 초의 일단 문화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고려 초의 교육은 먼저 유교 건전의 이해 능력을 높게 평가를 했다가 이제 문벌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이해 능력보다는 응용력, 그러니까 시나 문장을 짓는 능력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관악이 쇠퇴해갖고 사학이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관락을 되살리자 이제 국자 간의 교육 제도를 정비를 했죠. 관락이 아니라 관학. 네, 오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중기에서는 이런 유학 교육이 잠깐 쇠퇴를 했어요. 근데 충렬왕 때 다시 활발해진 거죠. 그리고 이런 성리학은 네, 고려 후기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는요, 신진사대부가 크게 성장해서 원래 이제 불교의 중심 사상 중 하나였던 불교의 위상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성리학이 통치 사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가 가장 먼저 편찬된 시기도 바로 고려예요. 물론 초기에 삼국사, 이제 칠대실록 같은 역사책을 펴냈긴 했지만, 이제 오늘날 전해지진 않은 거죠. 그럼 이제 오늘날 전해진 애들이 누구냐면, 일단 가장 유명한 건 삼국사기가 있고요. 삼국유사가 있어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지은 역사서인데요. 이제 삼국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유교 역사관에 따라 서술을 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리고 삼국은 신라로 통합되었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고려가 통일 신라를 이어받았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삼국의 유사는 일련이라는 승려가 이제 지은 역사서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토착 신앙과 문화를 중요시한 거죠. 네, 삼국사기랑 굉장히 정반대되죠. 그래서 설화나 전설, 풍습, 불교 의식들을 담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는 이제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서술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명왕편은 이규보라는 학자가 지었는데요. 이제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이건 또 삼국사기랑 반대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국사기는 고려가 통일신라를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규보가 지은 동명왕편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재현이 지은 사략에는요. 정통의식과 대의 명분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리학을 강조를 한 거죠. 이제 고려의 문화를 서술할 때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불교예요. 이제 고려는 불교와 같이 발전을 했을 정도로 불교 사상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국가 지원으로 크게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고려에서는 불교 행사를 성대하게 여겼고 부처의 힘을 빌려 외적을 물리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승려를 이제 정신적인 스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과거제에 승과를 줬습니다. 이 말은 즉슨 과거제에서 이제 승려를 따로 뽑았다는 뜻이죠. 이제 고려 초기의 불교를 보면요. 불교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선종 중심으로 이제 고려 초기의 불교가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와 문벌의 지원을 받은 교종 세력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고려 중기의 불교를 보면 이때는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이 심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천은 교단 통합 운동을 벌여 화영정을 중심으로 이제 교종 통합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천태종을 창시해 선종 포섭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교단 통합 운동을 벌였던 이제 위천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교단이 분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이 너무 심해서 통합 운동도 벌였지만 결국 그게 실패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신 정권기 때 불교는요, 이제 진울은 불교의 세속화를 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개혁 운동을 펼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원관섭기 때 불교는 이때 불교는 권문세족과 연결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패권을 같이 드러냈죠. 그래서 권문세족이 같이 이제 패권을 일으킬 때 불교도 같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 이제 다른 게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도교와 풍수지리설도 유행을 했습니다. 도교는 삼국시대에서 전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배층한테 유행을 했습니다. 도교의 신한테 빌면서 국가의 평안과 왕실의 번영도 기원을 한 거죠. 그래서 왕실은 당연히 불교도 지원을 했지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도교 행사도 자주 열었어요.
그리고 풍수지리설은 미래를 예언하는 도참 사상과 결합을 해 더욱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풍수지리설과 도교에서 어떤 지역을 가장 명당이라고 여겼냐면 개경과 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래 개경이 고려의 수도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경의 힘이 약해졌다. 우리가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묘청이거든요. 묘청 세력은 도읍을 서경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서경천도 운동은 누구냐면요. 바로 묘청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려에는 당연히 다양한 문화와 예술도 발달했죠. 일단 고려는 불교 사상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불상과 불교가 이제 건축이 되었어요. 이제 불교가 문화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불교 예술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불상, 유명한 불상을 살펴보자면, 뭐, 하남, 칠조 석가열의 좌상, 석조 미륵보살, 열의 좌상 등이 있고요. 그 석탑은 개성 10층 석탑, 원주 법천사지 직원 국사탑 등이 있고, 뭐 이제 건축물들은 이렇게 많죠. 뭐 안동 봉정사 국립장, 그리고 예산 떡사 대웅장 등이 있고요. 그리고 영주와 예성 건축물은 가운데가 볼록하여 안정감을 주는 어떤 기둥? 대흘림 기둥이 특징적이라는 게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화, 그림 또한 이제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이제 고려 그 전기의 그림은 전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송의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송은 네, 얘도 중국이에요. 옛 중국. 그리고 고려 후기 작품에서는요, 원나라 학풍의 영향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는 어떤 회화가 특징적이었냐면요, 지배층의 평안과 국락왕생을 바라며 불교 경전의 내용을 표현한 불화를 많이 그렸어요. 근데 고려하면 도자기도 굉장히 유명하죠. 고려춘장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고려에서의 도자기 기술은요, 당과 송의 기술이 바탕이었다가 점차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1세기까지는 엷은 푸른색을 띠고 무늬가 없는 순청자를 주로 이제 많이 빚었고요. 그리고 12세기 이후에는 상감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하여 화려하게 무늬를 새긴 상감청자를 제작했습니다. 즉 고려 후기에 생산량이 많이 상승하긴 했는데 외구의 침입 때문에 청자 생산량이 감소되었고요. 네, 나전칠기는 뭐냐면 오칠한 목재에 가공한 조개 껍데기로 이제 화려하게 무늬가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나전칠기라고 해요. 그리고 금속 공예를 살펴보자면 청동기에 은실로 장식한 우리가 이 기술을 은입사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은입사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판 인쇄술도 굉장히 발달했죠. 이제 우리가 그 외세 침입을 막기 위해 대장경들을 시작했다 했잖아요. 네, 제장경을 만들고 불교 서적을 펴내면서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문파는 뭐냐면 초조대장경이에요. 근데 이때 초조대장경은요, 아까 배웠다시피 몽골의 침입 때문에 불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 집권자 최후 때 팔만대장경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만 대장경판은 아직까지도 보존되어 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뛰어나 고려 목판 인쇄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또 다른 이제 문화적 특징이 뭐냐면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기록엔 없지만 1234년에 상정고금 예문을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은 존재해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건 뭐냐면 12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찍은 직지신체 요절은 세계에서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에요. 참고로 이거 한국에 없고 프랑스에 있어요. 예전에 그 조선 때, 조선 후기 때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려는 여러 나라와 이제 교류를 한 나라기도 합니다. 먼저 송나라와의 교류가 있죠. 먼저 송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고려는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이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송나라의 통치 제도를 참고해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송의 문물을 받아들였고 주로 바닷길로 교육을 했어요. 그럼 송나라는 뭘 수출을 했냐면 비단, 책, 약재, 악기 등을 수출했고 고려는 나전칠기, 화문석, 종이 등등을 이제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 여진, 일본, 아라비아 등과 이제 교류를 했는데요. 이제 건국 초에는 원래는 거란을 배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후에는 정기적으로 계속 교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수출한 물품들이 있고요. 그 여진 같은 경우에는 토장품을 우리가 바치고 생활 필수품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 수출한 이제 이런 물건들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우리가 순 유황을 가져오면 일본은 우리한테 곡식, 인삼, 칡 등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아라비아는 벽난도를 거쳐 개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영어로 코리아죠. 코리아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바로 고려예요. 고려의 이름을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방 세계에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는 고려의 기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라비아는 이제 우리한테 수은, 향료, 산호 등 팔고 고려는 이제 아라비아한테 금, 비단 등을 판 거죠. 이제 원나라와도 이제 교류를 했어요. 이제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금, 은, 비단, 명포 등을 수출했고요. 고려는 금은 기념품, 자기, 직물, 가족 등을 수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고려의 문화와 기술도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이제 고려 말에 원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문학과 역법도 발달을 했고, 뭐 농서, 지도, 목화, 화약 등도 전해졌어요. 특히 원나라에서 가져온 화약 제조 기술로 만든 화포는요, 왜구를 물리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제가 확인 문제를 10문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10분 동안 풀어주시면 되고 10분 뒤에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화면을 멈추셔가지고 10분 뒤에 다시 재개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네, 다들 잘 풀어졌을 거라고 믿고요. 1번부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몽골과 고려의 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네.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몽골군과 함께 물리쳤다고 했죠. 그래서 평화적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1번을 보면 처음부터 적대 관계는 아니었고요. 거란 침입을 이제 몽골군과 같이 물리쳤다 했죠. 그리고 3번을 보면 공무를 요구한 거는 몽골이에요. 몽골이 이제 공무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몽골 사신이 고려에서 살해되자 고려는 즉시 몽골에게 항복하였다. 아니죠. 계속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네, 최씨 정권은 몽골군에게 저항하지 않고 처음부터 개경환도를 받아들였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항을 하다가 강화도로 천도에서 계속 항전을 했죠.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 최씨 정권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왜 강화도로 옮겼냐면요. 몽골의 간섭에 맞서 장기간 항전하기 위해 옮긴 거죠. 강화도는 방어에 유리해 이제 장기간 항전하기에 유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몽골의 간섭을 받아들이려고 옮겼다 아니고 몽골과의 교역 아니고 삼벌초를 진압하는 건요. 강화청도 이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그 쌍성 총괄부 공격은 얘는 언제냐면요. 공민왕 때예요. 그래서 아예 시점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제 5번도 아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고려의 저항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몽골이 강화를 제한한 거예요. 네. 최씨 정권은 몽골과의 강화를 적극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자인 원종은 고려의 완전한 원편이 아니죠. 독립 유지 조건하였어요.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상별초는 몽골과의 강화에 찬성하여 개경환도에 협력했다. 네, 삼벌초는 강화에 찬성한 적 없고요. 끝까지 반대했어요. 고려 정부는 1273년에 개경에 돌아온 뒤 삼벌초를 조직되었다. 아니죠. 그때 조직한 게 아니라요. 진압된 거예요. 그리고 1273년이 아니라 1270년이에요. 그리고 4번의 정답.
다음 중 원 간섭기 고려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네, 이건 5번입니다. 고려는 몽골과 강화한 뒤 원의 정치적 간섭 있었죠? 완전한 자주권. 네, 불완전했습니다. 5번,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원과의 관계를 이용해 권력을 얻거나 유지한 친원적 지배층. 네, 맞습니다. 이 설명이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죠. 1번, 성리학을 바탕으로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의 폐단을 비판한 건요. 신진사대부예요. 대부분 농민 출신으로 과거를 통해 중앙정치에 진출하였다. 아니죠. 농민 출신이 아니라 기존 세력가였어요. 혹은 원과의 관계로 출세한 사람들이죠. 4번,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한 군사 세력이다. 이거는 네, 고문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려 말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백성의 지지를 얻어 성장한 건 신흥무인 세력이에요. 네. 고려 시기 때 많은 세력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뭐 검문세족, 신진사대부, 신흥무인 세력 네, 이런 걸 꼼꼼하게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6번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과정법은요, 그 공민왕의 개혁이 아니라요, 이제 고려 말에 그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추진한 토지제도 계획이에요. 개혁이에요. 이때 같이 한 장군이 이성계죠. 네, 이순신은 지금 나오면 안 돼요. 그다음에 7번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신진사대부는 불교를 개혁 사상으로 삼아 아니죠.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삼아 불교를 비판했어요. 2번 신진사대부는 대부분 권문세족 출신이었고 네, 아니에요. 하급관리 혹은 지방 향리 출신이었어요. 원가의 통합 주장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이성계는 서북 지방을 중심으로 네, 서북이 아니라 동북이에요. 최영과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함께 회군하여 네, 최영은 없었습니다. 이성계만 회군해서 최영이랑 우왕 같이 몰아냈어요. 8번 위화도 회군 이후의 전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성공시키지 않았죠. 회군해서 돌아왔죠. 2번 우왕과 최영은 회군 이후 이성계와 손잡고 권문세족을 제거했다. 네. 이성계랑 같이 제거를 한 게 아니라요. 우왕과 최영은요. 이성계한테 제거당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4번 온건파는 조준, 정도전 중심으로 새 제도 수립을 주장했다. 이건요. 조준, 정도전요. 급진파예요. 급진파는 이색 정몽주 중심으로 아니죠. 얘네는 온건파예요. 그래서 3번이 신진사대부는 개혁 방법을 두고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었다가 옳은 설명이 됩니다. 5번 다음 설명의 역사서로 옳은 것은 토착신앙의 문화, 토착신앙과 문화를 중요시하였고 설화전설 풍습 불교의식을 담았으며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네, 이거의 정답은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 누가 썼어요? 이련이 썼죠? 네, 그래서 이련은 이런 토착신앙, 불교 등을 다뤘는데요. 삼국유사와 반대되는 게 누구예요? 삼국사기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썼고요. 유교 바탕이에요. 그래서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이름 비슷한데 이제 안에 든 사상적 기반은 정반대니까 헷갈리지 말고 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굉장히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니까 네, 꼼꼼하게 외워두세요. 네, 마지막으로 10번 해봅시다. 네, 고려 문화와 대외 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팔만대장 평파는 몽골의 침입으로 불탄 초조대장경을 대신해 제작되었다. 네, 완전히 옳은 설명이죠. 고려 청자는 처음부터 상강 기법을 사용하여 화려한 무늬를 새겼다. 네, 12세기부터였고요. 그럼 처음엔 누구였냐? 순청자가 중심이었어요. 직지신체 요절은 1234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으로 현존하지 않는다. 에 대한 설명은 직지신체 요절이 아니라 상정고금 예문이에요. 상정고금 예문. 직지신체 요절은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어요. 단지 한국에만 없을 뿐이에요. 프랑스 박물관에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상정고금 예문이 1234년에 인쇄된 걸로 추정되나 현물이 없어서 증거는 없다입니다. 그리고 4번 고려는 송과 주로 육로로 교류하며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네, 받았길이에요. 그리고 군사적 지원이 아니라요. 경제, 문화, 교류 위주였어요. 아라비아 상인은 고려의 성류학과 목화를 전해준 적 없습니다. 네, 아라비아 상인은요, 뭐 수은, 상료, 산후 등을 들여왔고요. 그리고 고려를 서방 세계에 알렸죠. 우리가 목화를 지금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목화가 언제 들어왔냐면요. 원나라 때 들어왔어요. 그 목화 누가 들어온지 다들 아시죠? 네, 이거는 상식. 문익점 때 문익점이 그 붓 뒤에 숨겨서 들여왔다라는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화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 다음 단원, 시험 범위 계속 이어서 학습하도록 할 거예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